지금 행정사법 위반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권리금 계약을 행정사나 변호사가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사람한테 맡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한 번 사건을 맡길 때마다 20만 원에서 어떤 분은 뭐 70만 원씩 받고 있다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계약서를 써놓으면 뭐 특약이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놓으면 와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대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변호사랑 행정사 이 두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중요한 거는 보통 권리계약을 언제 씁니까? 클로징이 됐을 때 써요. 한마디로 이미 모든 조율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계약서 쓰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계약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어떤 법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대로 뺏겨 쓰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왜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매물 몇 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하고 가격도 우리가 다 협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과정이 다 있는데 그 결과로 클로징이 되고 마지막에 이 계약서 작성을 딱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 뒤에 과정을 전혀 몰라요. 우리밖에 모릅니다. 근데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변호사한테 맡긴다고 들었거든요. 전문성이 있어 보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무실에 계약서 작성하려고 딱 모이면 그동안 궁금하지 않았던 것도 궁금해해요. 근데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물어봤자 모를 것 같은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한테 굳이 안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궁금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저 앞에 변호사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중개사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앞에 변호사가 계약서 쓰러 왔어요. 그러면 저는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법적인 혹시 모를 이 리스크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리스크들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괜히 조용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를 보통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수가 있다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해오던 거를 당연히 우리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던 일을 우리 업무 관행을 무시하고 변호사나 행정사한테 똑 떼서 일임할 정도로 뭐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이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가이드를 제공하면 이걸 그대로 뺏기는 수준이라고요. 뺏기는 거는 지나간 사람 아무나한테 그냥 5천원 주고 이거 좀 써주세요. 내가 5천원 줄게요.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하면 똑같이 쓸 뿐인데 이렇게 변호사나 행정사를 쓰더라도 똑같이 베끼는 일을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해야 되냐고요. 법을 만들 때 기존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직업군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향을 받는 직업군이. 우리가 10년, 20년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40년, 50년을 해온 일이라고요. 그렇게 영향받을 걸 예상을 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 하루에 한 개만 써도 30일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이 판례에 대해서 행정사법 위반 관련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권리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권리중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권리중개 해도 됩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청구해도 돼요. 어떤 행정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권리금 중개는 행정사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중개를 못한다고 쳐볼게요. 행정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사가 매물 개발해야 돼요. 이게 또 상가지 않습니까? 권리금 있는 점포만 중개하고 싶다고 해도 상가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해가지고 그걸 중개를 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매물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이트에 매물 광고를 한다고 쳐볼게요. 이 매물 광고에 상가인데 보증금하고 월세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보증금, 월세, 층 다 들어가겠죠. 이 자체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 우리도 못하고 너희도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상가 중개는 누가 합니까 이제부터? 권리금이든 상가든 이 중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금 달려있는 상가 매물은 전부 다 붕 떠버립니다. 공중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하고 수수료 요구하는 거는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직원분들은, 소공이나 보조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에 급하진 않아요. 직원분들은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계약서만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권리 계약서만. 그러면 대표자분들은, 이 소장님들만 지금 골치 아파진 겁니다. 행정사를 취득하셔야 돼요. 이 행정사 1차 시험이 6월 달에 있더라고요. 이 서류 접수가 4월 20 며칠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1차, 2차 같이 해서 따는 거는 힘드니까 일단 1차부터 따놓으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여기 민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꼭 행정사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 편하다 이겁니다. 행정사를 굳이 따지 않고 지금 행정사 등록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단가를 맞춰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신한테 의뢰를 할 테니까 한 건에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이왕에 맡길 거면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아니면 일부러 좀 많이 청구해서 내한테 뒤로 떼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수수료 쉐어를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던가. 뭐 지금은 단가가 높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뛰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질 거거든요. 변호사들도 많이 뛰어들 겁니다. 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예요. 나중에는 2만원, 3만원도 일반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상가중개 전문을 하시는 소장님들이 행정사를 딸 거거든요. 직원을 뽑을 때 행정사 있는 사람 우대, 하되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방법도 있겠죠. 중개도 하면서 행정사 일도 같이 같은 사무실 안에 행정사도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 사무실 안에서 행정사 계약을 따낼 수도 있겠죠. 뭐 별도로 영업할 수도 있겠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둘 다. 대신에 단가는 협상을 해야 되겠죠. 물론 꼭 직원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놀고 있는 행정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걸 활용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래된 부동산 중에는 자격증 대여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준비한 건데 혹시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인데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권리계약서를 이게 영어권 양도 양수 계약서입니다. 영어권 양도 양수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뭐 컨설팅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서류 이름만 컨설팅 계약서지 실질적으로 영어권 양도 양수 계약서랑 양식이 똑같았나 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아까 중개는 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청구했냐면 권리금 계약서 요 안에 수수료를 기입해서 청구하거나 일종의 영수증처럼 이용을 했죠. 또 컨설팅 계약서 이 두 가지 양식을 주로 이용해 왔었는데 이걸 중개사가 배부하는 순간 행정사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나 변호사한테 대행을 맡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대행을 맡긴다 그러면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돼요. 권리계약서를 써줄 거 아닙니까? 요 두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를 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사가 별도의 용역 수수료를 별도 서류를 이 계약 당사자들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1번하고 2번 차이가. 1번은 행정사나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중개사가 당신이 쓴 거는 어떤 형태의 서류를 제출하든
어떤 형태의 양식을 만들어내든 어떤 핑계를 대든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서류인데 똑같은 서류를 배부하더라도 이번은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이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행정사 서명 날인이 들어가 있는 권리금 계약서는 이 계약서의 존재 자체로 이미 합법적으로 쓰여진 권리계약서가 존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중개사가 권리계약서든 컨설팅 계약서든 수수료 청구를 할 목적으로 이런 서류를 배부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 권리계약서에 행정사나 변호사가 썼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가 그 이후로 어떤 서류를 배부하든 이거는 중개 수수료 수수 목적으로 배부한 거지 권리계약서 쓴 게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물건 이름하고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상품 번호도 나와 있어요. 언제 샀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약서예요, 계약서. 우리로 치면 우리는 권리금 중개를 했으니까 우리는 권리금 중개 계약서를 주는 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할 목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나 컨설팅 계약서랑 유사한 형태의 서류를 줬을 뿐이지 이미 행정사가 쓴 권리 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사법 위반이 아니다. 제 논리는 그래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가 쓰는 권리금 계약서에 수수료를 포함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별도로 한다고요, 별도로. 이 권리계약서에 안 넣고 별도로 중개사도 자기가 일한 건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권한이. 제 말은 그겁니다. 1번이 왜 문제가 되냐면 행정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행정사가 썼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청구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3번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권리금 계약서를 쓸 수 있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계약 당사자한테 자필로 권리계약서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자필로. 그 다음에 중개사가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아무래도 컨설팅 계약서겠죠.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행정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중개사가 써준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뺏겨 적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 당사자한테 자필로 쓰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행정사나 변호사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중개사가 가이드를 준 거기 때문에 중개사가 적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딴지를 걸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권리계약서 상에 중개사 사인은 없어요. 그리고 자필로 썼지 않습니까? 자필로. 이 사람들 둘이서 자필로 쓴 거라고요. 그럼 누가 봐도 제3자가 보기에는 계약 당사자가 쓴 겁니다. 이거를 뭐 대놓고 당신들이 써라 이게 아니라 권리금 계약서 쓰는 날에 계약 당사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아, 사장님들 법이 바뀌어가지고 권리금 계약서를 쓰려면 변호사한테 가야 됩니다. 변호사한테 수수료를 주고 써야 돼요. 그러면 기겁할걸요. 이때 이 세 번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끼리 쓰는 거는 괜찮다. 이 얘기 딱 꺼내는 순간, 아, 그러면 저희가 쓸게요. 그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미리 써놓은 그 가이드를 그냥 똑같이 계약 당사자한테 말없이 싹 들이밀면 알아서 쓰겠죠. 본인들 20만원에서 70만원을 아낀 건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설사 계약 당사자가 중개사의 가이드를 받아서 자필로 쓴 게 행정사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돈을 아낀 상황에 문제를 걸겠습니까? 이 문제로. 대부분 중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기가 손해볼 때예요. 자기가. 중개사가 돈을 아끼게 해줬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별도의 20만원에서 70만원이 행정사 쪽으로 돈이 나간다. 갑자기 이 돈이 나가게 생겼으면 중개수수료 말고 추가로 20만원에서 70만원이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같으면
아, 이거 소장님이, 실장님이 내주실 거예요. 당연히 내주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협상하려고 들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이거 갑자기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수수료 다 받는 거는 말이 됩니까? 수수료 좀 깎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손님들은 그렇다고요. 깎을 명분을 거기서 찾을 거라고요. 앞에 설명한 두 번째 방법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요게 행정사 였을 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것도 자필로 하지 않습니까? 이 3번의 핵심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가 지금 의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똑같아요. 권리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행정사인지 아니면 계약 당사자인지 이 차이밖에 없어요. 물론 행정사는 중개사가 가이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원래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질의상에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런 소리는 안 적었습니다. 그냥 계약 당사자가 자필로 권리계약서를 자기들끼리 적고 그 상태에서 중개사도 물건 소개하고 광고하고 가격 조율을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을 때 그 받는 방법 중에 이렇게 별도로 수수료 청구를 해도 되는지 그게 행정사법 위반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설사 가이드를 주는 게 행정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사 분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가중개를 해보면 모든 과정이 100% 합법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충 이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해보고 안 해보고는 개인의 자유에 맡깁니다.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판례 내용 중에 이게 혹시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의 피고인들도 우리는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컨설팅 계약서를 쓴 거다. 근데 이게 컨설팅 계약서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면서 컨설팅 계약서는 이래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컨설팅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 용역 업무의 이행 기준, 기한, 용역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시 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행하거나 보장해야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들이 쓴 컨설팅 계약서는 컨설팅 계약서가 아니라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다. 따라서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 내용들을 컨설팅 계약서에 집어넣고 컨설팅 계약서 자체를 좀 전문적인 변호사를 쓴다든가 해서 통상적인 컨설팅 계약서로 보이도록 보강을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컨설팅 계약서를 전문적인, 정말로 전문적인 변호사겠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공동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굳이 행정사 관련된 이슈를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상가중개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판례를 접했을 때 전부 다 황당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컨설팅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초과 수수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거든요. 혹시 모를 리스크를. 그런데 이 판사는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우리가 컨설팅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여기 보면 피고인들도 권리금 계약서를 중개하여 작성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에 문제가 생길 것을 의식하여서 컨설팅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 이 사건의 피고인 분들도 행정사법 위반으로 걸었다고 했을 때 정말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니 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행정사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컨설팅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행정사 때문이 아니거든요. 행정사법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판사를 보면 우리가 행정사법 피하려고 컨설팅 계약서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40년, 50년 동안 현장에서 상가 중개를 계속 해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40년, 50년을 매일같이 해오던 일을 갑자기 하면 안 된다. 그 판례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오래전에는 한 달에 계약서를 막 60개, 70개씩 이렇게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일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국토교통부나 어떤 여기에서도 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인식은 하고는 있고요. 어찌됐든 업무 자체는 지금 공인중개사가 하는데 이제 계약서 작성 행위만 행정사 업무다라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손해배상의 문제 각종 이제 좀 맞질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일정 부분 문제점은 있다라는 쪽에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 이제 입법적 보완 사안으로 좀 준비 중이고요. 그냥 너무 이제 법리적인, 그러니까 사실과 어떤 이제 현장이나 어떤 그동안에 해왔었던 업무 등, 뭐 이런 부분들은, 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고, 예,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그 하나에 대해서만 좀 이제 너무 치우친 판결이지 않았나 보고는 있습니다.